자, 그 결과 중앙자동차도로 사카이가와 휴게소에 공중전에서 전화를 걸은 게 나타났고, 그리고 범인이 몸값을 투하하도록 시켰던 104km 킬로포스터 이 표지판 근처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이 모든 걸 언론을 통해 다 공개해버려요. 이제 경찰과 범인의 싸움인 거지.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한 건축회사의 사장이 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범인의 특징, 뭐 신장은 이 정도고 뭐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런 사투리를 쓰니까 이곳에 살았을 거고 직업은 약간 이런 거며, 그리고 이 범인의 목소리 같은 거를 다 언론에 다 공개를 했잖아.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자, 그 남자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인터뷰 저와 함께 지금 보시죠. 犯人の脅迫、テープが流れまして、声を聞いたらこれは紛れなく俺だということで、もう疑う余地がないと、もうすかさずおめえやったんじゃねえんだろうなと、もう本人に、もうそれ私は言ってます。 자, 이 남자는요, 어느 한 건축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성이 이 뉴스를 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범인의 특징과 목소리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한 말이 뭐냐, 범인의 협박 테이프가 목소리가 텔레비전에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와, 이건 틀림없이 그 녀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네가 한 거 아니지? 라고 본인에게 직접 말했어요. 자, 그 본인이라는 게 이 남자의 아는 지인이었던 거야. 그 뉴스를 접하고 그 남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바로 합니다. 너 빨리 와, 나랑 만나 라고 해서 그 사람 만나죠. 자, 그 남자라고 하면은 일도 통틀어서 그 서로 가족끼리도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였대요. 자, 그 남성은요, 당시 38살에 아내와 아이도 있던 한 영업직 회사원 타케다 마사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했지? 그랬더니 이 남자가 차를 끌고 와서 잠깐만요, 일단 차에 타세요. 그래서 일단 그 둘은 차에 탑니다. 그리고 그 타케다 마사오란 남성이 이 사장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야, 텔레비에서 다 들었어. 야, 코우에 살고 있고 큰 돈을 다루고 있는 영업맨이라고. 범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너 절대 도망 못 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난 아니에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알았어. 근데 너 이렇게 그냥 잡히면 너 사형이야. 난 모르겠다. 라면서 그 남자가 이 사장님이 내리려고 해. 근데 그 갑자기 남자의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니에요 라고 하다가 잠깐만요 라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있는 이 남성을 잡고 조용히 차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어느 숲으로 들어가죠.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숲속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결국에 이 남성이 이 사장님한테 그 마사오란 남성이 자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장님이 인터뷰를 계속해서 저와 함께 보실게요. 実はって打ち上げられた時にはもうドクドクってこうしましてね、で思わずこのやつの顔を見たんですよ。とちょうどこの遠くの街灯の中の薄明かりの中で目だけちょっと光ってな感じでね、こうなんか怖いと言いますか、
さっきまではそういう気持ちはしな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こう怖いという恐怖に駆られまして。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남자가, 지츠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뜻이야. 근데 그 남자가, 사실은 이라고 털어놓을 때는, 아, 도쿠도쿠 시마시다네. 도쿠도쿠가 뭐냐면, 이게 콸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도쿠도쿠 시다가 약간 놀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 남자가 자백을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사실은,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들어오는 불빛 속에서요, 그 남성의 눈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뭐랄까, 뭐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분은 들지 않았었는데, 약간 무서운 공포? 약간 그런 공포에 쌓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사장은요, 그에게 자수해. 자수하고 죄를 뉘우쳐. 라면서 계속 그를 설득합니다. 자, 그 당시에 또 이 사장님이 어땠는지 그의 인터뷰 계속해서 보실게요. 私の知ってるね、警察幹部の方に深夜でしたけど連絡しまして、実はその誘拐事件のことこういうわけで自首をしたいと本人が言ってるもんで、一つ協力してくれないかと。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찰분에게 심야였지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괴 사건 일로 뭐 이렇게 됐는데요. 본인이 자수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 사장님이 알고 있는 경찰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8월 24일 오전 5시 그의 지인이었던 건축회사 사장님의 설득으로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해서 자수를 하고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남자가 자수를 하고 이제 체포가 됐을 때 루머가 막 돌기 시작해요. 어떤 루머였냐면 범인 체포 후 10월달쯤에 사실은 죽은 그 쿄코상의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범인과 사실 알고 있는 사이였다. 그래서 둘이 짜고 공모해가지고 그 쿄코를 살해했다라는 이런 이상한 루머가 흘러나왔대. 근데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말이었는데 사실 이런 근거 없는 루머를 여러 사람들이 믿고 그 아버지까지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욕하는 사람들도 나오기도 했었대. 자, 그러면 이 남자를 또 봐야겠죠. 자, 이 당시 이 남자가 체포됐을 때의 영상입니다. 모자이크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중에 뒤에 가시면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는, 약간 안 돼 있지만 약간 얼굴이 이렇게 가린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그 스즈키 음향 분석 전문가의 그 감정했던 게 뭐였어? 키가 170 전후라 그랬어. 그치? 그런데 사실 이 남자의 키가 172였어. 거의 일치했어. 그리고 그 스즈키의 감정이 뭐였어? 나이가 40세에서 55세 사이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체포 시 범인의 나이는요 38살이었어. 그렇게 보면 스즈키 씨의 그 판단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리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 사실 40세에서 55세 사이라고 했으니까 38살이면 뭐 40세 근처죠. 그리고 그 스즈키상에 말한 게 뭐였어? 코후 분지에 거주하고 있다. 왜냐면 사투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범인이 어땠는지 알아? 코후 분지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거기서 자란 애였던 거야. 그래서 스즈키의 감정이 완전 똑같이 일치해. 그리고 스즈키 감정이 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했죠. 직업이 뭐였어? 값비싼 물건, 값비싼 그 현금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영업직일 것이다 라고 감정을 했는데 실제로 범인의 직업은 뭐였냐면 대형 트럭 등 자동차 판매 회사에 근무하는 세일즈맨이었던 거야. 영업직이 맞았던 거지. 그리고 대형 트럭, 자동차를 파니까 뭐가 해? 수백만 단위의 고액의 그런 돈을 취급하는 직업이었던 거야. 그래서 스즈키의 감정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도 이 타케다 마사오를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의 집에 딱 갔을 때 어떤 차가 한 대 놓여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아까 경찰들이 어디 있었어? 경찰들이 어디 있었지? 바로 여기에 있었어. 자, 여기에 갔는데 범인을 풀어주겠다고 한 장소가 있었고, 여기. 범인을 풀어주겠다고 한 장소가 있었는데 못했잖아. 여기다. 자, 경찰들이 여기에 잠복하고 있었고 여기도 잠복하고 있었어. 여기는 범인이 돈을 갖다 놔라, 여기는 인재를 풀어주겠다는 장소였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 이 주차장에서 범인을 못 찾았지. 그래서 경찰들이 뭐 했지? 차를 막 뒤졌다고 했어. 차를 막 조사했다고 했어. 그런데 그때 경찰들이 거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넘버를 적어놨는데 거기에 적혀있던 번호가, 차 넘버가 얘네 집 앞에도 그 차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근처 공중전화 전화를 하고 사실은 그 주차장에 있었던 거야. 경찰들과 같이. 경찰들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야. 그 차를 대기시켜놓고 전화를 하고 다시 그 차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간 거지. 대박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범인의 남자는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니, 왜 여성을 납치해서 유괴를 해가지고 돈 달라고 했을까? 아니,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대형 트럭도 팔고, 막 자동차 팔고, 막 이런 영업직 세일즈맨이면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여러분, 영업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남자가 계약을 많이 못했던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실적 향상을 위해서 가공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기가 이렇게 계약서를 막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도 지불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이 점점 커졌어.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이 남자가 애인이 있었는데 이 애인이 한국인의 호스티스였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애인이었던 한국인 호스티스의 교제비 등으로 대략 7천만 엔이라는 빚을 진 거야. 그러니까 가공의 계약 그리고 이 호스티스의 교제비로 7천만 엔이라는 빚을 줬어. 이 7천만 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7억이에요. 7억. 그 한국인 호스티스 누구였는지 참. 근데 이 남자는 결혼됐고 아이도 있는 상태였어. 근데 그런 애첩한테 몇 억씩을 쓴 거야. 그래서 얘가 점점 빚이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상환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연히 막 동네 잡지를 본 거지. 왜 동네에서 잡지 같은 거 있잖아. 잡지를 막 이렇게 보다가 어떤 여자들이 어떤 직장에서 여자 직원들의 인터뷰한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서 필을 받은 거야. 어떻게? 동네 잡지를 보고 기자로 위장을 해서 유괴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왜 하필 신용금고의 신임 여직원이었을까? 자, 19살에 이 쿄코 씨를 지명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남자가 우연히 그냥 그 지점을 방문했는데 그 여성이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거야.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그 여자의 이름을 타마타마 외운 거야. 어떻게 외운 거야? 이름을 기억한 거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아는 지인분이 사이토 쿄코상이라는 분을 알고 계셔가지고요. 그분을 인터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여자가 범행의 그 타겟이 된 거야. 그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 당시 선배 직원은 다른 이름표를 붙이지 않았고 일한 지 갓 일주일 된 이 여자만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는 성실하게 명찰을 달고 일을 열심히 하고 했던 것 뿐인데 이게 원인이 된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 여자를 체육관에서 여자를 태우고 유유히 운전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갔어.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듯지. 그런데 여자를 차를 태우고 가는 중에 이 여자가 너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쿄코 씨가 내려주세요. 내려줘요. 내달란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제 막 여자가 갑자기 막 소란을 피우고 자기도 막 다 당황을 하니까 그래서 죽였다고 자백을 해. 그런데 이게 언제 죽였는지 알아? 유괴를 하고 불과 2시간 뒤에 이 여자를 죽여요. 불과 2시간 뒤에 살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거를 막 감추고 처음에 보도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 통제하고 막 언론에다가 이 사람 뭐 이런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범인은 이런 거고요. 막 했지만 이미 살해당한 2시간 뒤에 여자는 죽어 있었던 거지. 이미 그 여자는 사라질 뒤였던 거야. 아무리 뭐 교력해달라 이렇게 해봐도.
그 여성은 납치단 그날 살해. 그리고 후지카와 상류에서 그 둥둥둥 떠내려왔대요. 강에서. 그리고 연락 두절이 되고 납치된 지 일주일 뒤인 8월 17일에 이 피해자 여성이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그 후지 강 거기 강에서 시체로 발견돼. 얘가 강에다 버려봐가지고. 자, 그러면 7억 뭐 한국인 호스티스를 위해서 돈 쓰고 애인을 위해서 돈 쓰고 그러니까 첩이지 첩. 그리고 뭐 그 가공의 계약들을 해가지고 이 남자가 돈을 막 썼어. 근데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한 6이었으면서 왜 돈을 안 가져갔을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아니 지가 104km 표지판 앞에서 돈을 놓고 가라라고 해놓고 지는 1km 떨어진 105km 표지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105km.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요. 돌대가리였던 거야. 자, 어쨌든 그는 고후 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립니다. 그리고 범인의 남자는요, 자신의 범행은 일체 다 전부 인정합니다. 근데 이 재판의 쟁점이 뭐였냐면, 이 자수의 유효성이야. 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형량을 감량해줘야 되나, 아니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너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자수한 게 절대 형량에 그렇게 혈액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쟁이 된 거지.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당연히 자기가 이 사람 변호해야 되니까 그 자수가 유효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지검 검사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 범인의 남자의 특징이 뭐였어? 주차 구역에서 주차를 해놓고 경찰에게 전화를 그 남자 지점장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한 거다. 그리고 자동차를 대기시켜 놨다. 근데 그 차가 결국 이 범인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냐. 이 남자는 굉장히 계획적으로고 지능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했다고 해서 이것이 형량에 절대 효력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막 주장을 했지. 그래서 검사가 주장한 벌은 뭐였냐면 자수는 무효. 사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라면서 사형 구형을 원합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 고후 지방 법원은 누구 편을 들어줄게?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을 내립니다. 저 검사가 또 이걸 또 가만히 두지 않지. 이에 불복하고 고후 지검은요 동경 고등법원에 또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쿄 고등법원은요 고후 지방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그 지검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요. 그래서 지검, 범사 측, 그리고 변호인 측 모두 정해진 기일까지 상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고 항소가 기각되면 포기하지 않고 또 신고를 하는 게 뭐냐면 상고라고 해요. 근데 이 상고를 하지 않아 둘 다. 그래서 1996년 5월 1일에 남자는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결국 이 남자는 돈도 얻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마로서 일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물론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일본에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일본에는 그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게 없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뭐냐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거를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해. 그런데 무기징역은 뭐냐면 20년 후나 15년 뒤 혹은 더 지나서 얘가 밖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약간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평생 감옥에 썩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대부분 사형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없대요. 그래서 얘는 언젠가는 얘가 뭐 성실하게 그 교도소에서 자기 생활을 20년 동안 빡세게 잘 한다면 얘가 밖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그는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부인을 배신하고 한국인 여성 호스티스와 바람이 났고 그리고 거짓 계약으로 7억의 빚을 진 채 살인범으로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됩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힘나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도쿄 K장입니다. 자, 그럼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또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봐요.